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 생길 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금통위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1.82%까지 올라갔어요.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물과 연동되는 회사채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가 지금 정말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AA 등급 같은 경우는요 2.27%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는요, 해외 IB들이 내년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릴 거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디냐?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래요. 여기가 11월에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내년에 3차례 추가로 올린다고 본 거죠. 왜 이런 전망을 했냐?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2명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매파적인 것을 보여준 거라고 하네요. 지난번 금통위 이후에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한 사람이 2명이나 됐다는 거죠. 특히 실질금리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이주아랑은행 총재의 언급과 현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표현에 주목을 한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에 어제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쇼킹 부동산이 작년부터 경고드렸던 2011년의 재현 기억나시죠? 전 세계를 강타한 위기 이후에 급격한 성장과 인플레가 동시에 찾아오는 게 2011년과 2021년, 2022년에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시기에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각국의 부양책으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중간재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그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결과가 바로 2012년의 부동산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경고드렸던 부분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문제는 2012년, 2013년 부동산 침체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 조정 없이 초저금리에 너무 급등했고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거래량만으로도 호가가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고점이 꺾인 이후에 2012년 부동산 하락기를 맞았던 시기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작은 충격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가계부채의 총액이 너무 비대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상황이에요. 당연하겠죠.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 채 있는 사람들은 한 채 더 사고 싶어 하고 두 채 있는 사람들은 한 채 더 사고 싶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끌어써서 자산을 늘려왔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저금리가 만든 전세 거품 2008년 부동산 버블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시장 붕괴가 매매 가격을 더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금리 1% 오른 것으로 온갖 호들갑은 다 떠내 너무 공포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언론의 의견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기준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빼놓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공급과 규제를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수요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작년에 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냐? 결국에는 급격히 낮아졌던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관련 3대 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신용 1등급 기준으로 2%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2% 이하로 떨어진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것이 매매 수요의 폭증을 불렀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부가 모두 신용대출을 받아서 4억 원을 신용대출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나갈까요?
한 6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보유자금이 3억 원이었어요. 신용대출로 4억 원 끌었었죠. 전세보증금 8억 원 포함하면은, 자, 이 사람은 보유자금 3억 원으로 15억 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 좋으면서 소득이 높았던 30대가 작년에 대거 아파트의 매수에 나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매 가격이 뛰면서 덩달아 실수요자도 매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이러다 영원히 전세 살기 전에 내 집 마련하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활용하자는 수요가 껑충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두 번째 인하 시점에 거래량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2019년 7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낮아지고 나서 3개월 뒤인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10월 달, 11월 달 모두 만건 수준의 거래량이 나와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간신히 거래량을 내려놨죠. 자,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4월 달에 금리 낮아지고 나서 5월 달에 추가로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15,000건으로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를 간신히 억눌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야, 금리 건든다고 부동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10년간 연속된 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7년에 금리 한 차례 올렸죠. 2018년에 금리 한 차례 올렸죠. 생각보다 별로 영향이 없었네. 당연하죠. 연속된 금리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기준금리 연속된 인하는요,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2억 원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 1억에서 2억 받고 지방의 이제 소형 아파트나 서울 지역의 빌라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5억 원을 딱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부담이 어떻게 줄어들었냐? 2018년에 158만 원, 2019년에 133만 원, 그리고 2020년에 무려 8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웬만한 1.5룸 아파트, 웬만한 1.5룸 월세 가격 수준으로 낮아져요. 자, 그러면은 2억 보유한 사람이 7억 전셋집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초저금리는요, 매매 전세 공급 감소를 부르게 됩니다. 자, 작년 하반기 1년 정기예금금리 0.7에서 0.8%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예금금리는 1금융권의 1년 정기예금금리입니다. 2금융권 아무리 높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낮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팔아서 예금 넣느니 그냥 안 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전세 임대인은요, 전세금 높게 받으면 뭐해? 월세로 돌려야지.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아까 수요는 급증한다 말씀드렸는데 전세 매물은 감소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1.75%가 된다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3에서 3.6%가 됩니다. 작년에 1등급 기준으로 2%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3.7에서 3.9, 그리고 신용대출금리는 4% 이상 나오겠죠.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금리가 2배 이상 높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수요 급감을 먼저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예금금리는 크게 상승을 해요. 1년 정기예금금리가 0.7에서 2.3%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포자이 31억 갖고 있는 사람 왜 안 파나 싶어도 이거 매도하고 정기예금 맡기면 월 이자 한 180만 원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이자 소득세 빼면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내년 12월에 매도하고 예금하게 되면 월 이자가 거의 600만 원 돈 가까이 된다는 거죠. 자, 팔아서 월 이자, 이 이자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권 정기예금 금리가 2%가 넘어가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 전세 매물의 급등을 부르기 때문이죠. 기준금리 0.5%와 기준금리 1.75%대의 부동산 가치는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자, 1.75% 이상의 기준금리가 2023년까지 이어진다면 그거 정말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왜냐, 이 시기부터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데이터 믿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 저희가 계산해보면 4만 호가 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4만 호 넘는 입주 물량의 기준금리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이 4만 호의 입주 물량,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전세로 거주, 굉장히 비싼 가격의 전세랑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음 수요자가 대출을 쉽게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대출 한도도 제한될 뿐더러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2023년에 시작될 역전세난이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한다? 2023년 말부터 서서히 곡소리가 나오면서 2023년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엄청난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이 많은 엄청난 물량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최고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디에 당첨되냐에 따라서 옥석이 크게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